도쿄 블라디보스토크 1. 시나가와 숙소는 넓은 집에 아주머니 한 사람만 두 사람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다. 드나드는 사람은 쇠야키 히사토와 타케오지 그리고 히로츠와 하야시가 전부였다. 이 집은 쇠야키가 존경해서 맞이 않던 전 번서 조소의 도토리고가 기니치로가 별장처럼 사용하던 가옥이다. 둘은 일체 바깥 출입을 하지 않다가 너무 지루하여 동네 한가진 곳을 산책한 적이 있고 동네 구멍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좀 사가지고 들어온 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서 창문으로 내다보니 30명쯤은 되어 보이는 군중과 아주머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어떤 자는 긴 칼을 들고 있는 자도 보였다. 김인승은 순간적으로 오사카오구의 경험에 비추어 폭도라는 것을 직감하였다. 그 중에 일부는 아주머니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김인승과 유병무는 순간 짚히는 게 있어 급히 뒷문을 박차고 뜰로 나가 뒷담을 뛰어넘었다. 그때 한 사내가 소리 질렀다. 조센진다. 저쪽이다. 고레야노. 잡아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왔다. 김인승이 앞에서 뛰고 유병무가 뒤에 뛰다가 유병무는 무엇을 결심했는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골목을 막아선다. 유공 빨리 뛰어요. 김공 내 걱정 말고 빨리 도망가세요. 안 돼요. 빨리 와요. 빨리 피요. 빨리. 그러는 사이에 폭도들은 더 가까이 접근하였고 앞에 칼든 자가 유병무를 향해 칼을 몇 번 휘두른다. 유병무는 이리저리 몇 번 피하다가 택견 아랫도리 차기로 정강이를 걷어찬다. 억 하면서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자 앞발 돌려차기로 목줄기를 휘어가 마친다. 한 명이 널브러지자 다시 두 명의 칼든 자와 한 명의 몽둥이 든 자가 맹렬히 달려든다. 유병무는 몇 번 피하며 공격을 하다가 땅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고 싸운다. 골목이 좁기 때문에 뒤에서는 우왕좌왕할 뿐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유병무는 전에 병법을 익힌 적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좁은 골목을 막아서야겠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가면 골목은 끝나고 넓은 들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완전히 포위될 수밖에 없었다. 유병무는 몽둥이 든 자 한 명을 쓰러뜨리고 또 칼 든 자는 배를 찔러 완전히 칼끝이 등 뒤로 붉어져 나오게 하고 만다. 또 한참을 도망가다가 맨 앞에 달려온 칼든 자를 멋지게 쓰러뜨려 목숨을 끊어놓는다. 그러는 사이에 골목은 다 끝나가고 몽둥이 패들에게 둘러싸이고 만다. 칼을 어지럽게 휘둘렀지만 워낙 많은 몽둥이의 공격에 칼이 땅에 떨어지고 만다. 유병무는 이제 넓은 들판을 향해 36개를 놓았다. 어지럽게 따라붙는 폭도, 쏜살처럼 들판을 가로지르는 유병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 달리던 유병무가 갑자기 멈춰섰다. 앞에 냇가가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냇물은 가장 깊은 곳도 키를 넘지 않았지만 거기를 건너려면 자연히 속력이 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물로 뛰어들어 거세게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벌써 몇 명에게 둘러싸인 유병무는 몽둥이를 피하지 못하고 몇 대 얻어맞고 말았다. 속력이 더 느려진 유병무를 완전히 둘러쌌다. 맞고 피하다. 또 맞고 또 맞고. 유병무는 완전히 물 위에 쓰러진다. 얕은 물속에서 유병무를 둘러싼 폭도들은 모두 몽둥이로 도리깨질을 했다. 이제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물을 치는 몽둥이들에 의해 붉은 물장구가 어지럽게 위로 튀기고 있었다. 김인승은 용케 그들을 따돌리고 요코하마까지 도망하여 한 어스름한 여관을 밀치고 들어갔다. 이틀이 지나서 변장하고 밖을 나가 타케우지에게 전보를 쳤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타케우지와 마주 앉아 일본 탈주를 모의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다케우지는 외무성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 사무소 직원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당지로 임관하여야 한다고 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카사노 상사의 쿠리에로는 일주일 후에 나가사키를 출발하여 요코하마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동안 김인승은 거의 꼼짝하지 않고 여간방에만 들여박혀 있었다. 과연 나는 국가를 위하여 옳은 일을 했는가? 진심에서 다케우지를 사랑했고 쇠약해 어르신을 존경했고 일본의 문명을 부러워했던 김인승은 일본에 의한 개국이야말로 조선이 갈 길이라고 사력을 다하여 앞장서 협력하였다. 그런데 강화도 조교는 개국을 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가 조선에 불리한 것들이었다. 작은 불리한 조건들은 개국이라는 큰 조건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자기의 판단이 옳았는지 이제는 회의가 들었다. 정말 일본이 조선을 위하여 개국을 시켰다면 조선을 적으로 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한론의 일환으로 대포를 끌고 강화도로 출발했고 그 정한론의 제1페이지를 완성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는지. 괜히 나라를 곤경에 빠뜨리고 아깝고 유능한 한 친구만 잃고 빈손으로 일본을 떠나는 신세가 된 것이 분명한 듯 싶었다. 그러나 아닐 것이다. 나의 이러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 김인승은 잠시 자기의 판단을 요코하마 해풍에 날려보내고 있었다. 커다란 갈매기 한 마리가 여관 상공에서 공중제비 쳐 내려오다가 휘룩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다시 솟구쳐 날아간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김인승을 보고 다케우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형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시는 것입니까? 다케우지,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주일 강화도 조약이 옳은 것이었느냐? 아니면 너도 나를 속인 것이냐? 형님, 제가 일부러 형님을 속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번 일주간의 조약이 끝난 뒤로 많은 회의가 생겼습니다. 회의라니, 그럼 너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형님이나 저나 저희들보다 한 수 위인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느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리에로가 요코하마에 도착하자 다케우지와 김인승은 도망치듯 승선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낯익은 구리에로의 선원 하라다, 고아타야, 아리타마저도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다케우지에게는 비굴하리만치 친절하면서도 김인승에 대해서는 마치 너는 황국 신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았다. 다케우지만은 형님에 대한 예의가 깍듯했지만 일본인 중에는 오직 다케우지만 예외인 것 같았다. 배는 속도를 빨리 했다 늦추었다를 계속하며 5일 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였다. 추풍의 한인 마을을 들어서며 만감이 교차하였다. 부인과 태범이, 태수, 순덕이, 김하구는 김인승이 무사히 돌아옴을 진심으로 반기며 기뻐하였다. 여보,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무척 피곤해 보여요. 얼굴색도 안 좋고요.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일본으로 떠나신 후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조일수호조교가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외국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작은아버지가 거기 관련된 건 아닙니까?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하자. 특히 김하구는 제법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도 있고 그런 정보도 가지고 있었다. 김하구가 신직을 갖게 된 것은 혼자 열심히 서학을 하려고 동분서주한 것도 있지만 연해주의 한국 청년들은 벌써 비밀 결사처럼 여러 개의 소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지신어의 청년들과 추풍의 청년들이 잦은 연락을 하고 있는 모임도 있었다. 거기에는 김하구나 태범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전에 다케우지와 친한 것을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던 추풍의 그 청년들은 지신호의 체제우 형과 친하고 가끔 모임도 갖고 있었다. 모임의 명칭은 없고 누가 동지회라 하자고 한 적이 있으나 정식으로 채택된 적은 없었다. 이 모임은 나중에 동의회라는 정식 조선 독립군 단체가 되는 모태가 된다. 이 모임은 유병모의 사숙에서 공부했던 양동진, 윤철호, 최재영 등이 주축이 돼서 추풍과 한거우, 하거우, 육성의 청년들도 가담하고 있었다. 최재영은 나이는 어리지만 양동진과 벌써 리더 그룹에 끼어 있었다. 최재영은 훗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의 특사 파견을 주도하며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격살의 배후 세력이 되어준 그 독립군 최재영이다. 2. 다케우지는 가사노 상사가 있는 영국인 제니의 집을 선원들과 같이 들렀다가 곧바로 미국인 코페르 여관을 방문한다. 그들은 따뜻이 대해주며 특히 코페르 부인이 세아키 사토는 안 하느냐고 간절히 묻는다. 다케우지는 이제부터 정식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본 무역사무소 간판을 달 것이라고 말하고 초대 소장으로 부임하는 세아키 씨도 곧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모두가 축하해주고 이제부터 잘 부탁한다고 하며 서로 협조하자고 했다. 다케우지는 이곳을 주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무역사무소로 정식 계약을 하였다. 옆집의 영국인 제니도 오고 독일인, 핀란드인도 와서 술자리를 같이 하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이번에 일본이 조선을 개국시켰더군요. 원래 조선 개국에 가장 관심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러시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연일 신문 보도를 했지요. 지금은 빠른 자가 제일입니다. 일본이 먼저 했으니 일본 차지지요. 맞아요. 러시아가 먼저 조선에 눈독을 들였지요. 그러나 결국 일본에게 한 발짝 늦고 말았지요. 러시아는 항상 한 발짝 늦는 것이 탈이에요. 처음에 일본을 개국시킬 때도 그랬어요. 서쪽으로부터는 영국, 불란서가, 동쪽으로부터는 미국이, 북쪽으로부터는 러시아가 일본의 개국을 요구하여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시기적으로 제일 빨랐어요. 그러나 행동이 느리단 말씀이야. 베리 제독이 일본을 향해서 출발할 때 러시아의 푸차친 준장도 거의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러나 단 한 발짝 늦어서 미국에게 선수권을 빼앗겼지 뭐예요. 이 말들은 다케우지가 듣기 좋으라는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었다. 다케우지는 사무소 계약도 끝났기 때문에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부두를 산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부두의 한쪽 모퉁이에 어떤 초라한 조선인이 지게를 옆에 팽개쳐 놓고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낯익은 사람 같아서 가까이 가서 보다가 다케우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점순이 아버지 차상환이 혼자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케우지는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점순이 생각에 몸을 떨었다. 점순이가 건강만 했다면 우리는 부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점순이가 무엇을 숨기며 그토록 급히 자기가 가까이 오기를 요구하던 모습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다. 아버님 아니십니까? 누구? 아버님 저예요. 다케우지예요. 이게 웬일이십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차상환은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지 인사불성이 되어 있다가 눈을 부스스 뜨고 겨우 다케우지를 알아본다. 아니, 다케우지 아닌가? 언제 돌아왔는가? 얼떨결에 잠이 깬 차상환은 다케우지를 알아본다. 일어나세요. 먼저 욕이나 좀 합시다. 나는 괜찮은데. 부둣가 식당 밖에 지게를 받쳐놓고 다케우지와 차상환이 식당으로 들어갔다. 먼저 흑빵과 보르시치 스프를 시켜서 배고픔을 해갈시킨 다음 보드카를 한 잔씩 하기로 했다. 그리고 안주 겸해서 펠메니 찐만두를 2개 시켜서 스메타나 크림을 발라 먹으며 이야기를 하였다. 자네와 김공이 일본을 간 뒤에 흉흉한 소문이 들리던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일본과 조선이 무슨 조약을 맺었다고? 네, 사실입니다.
전에 있었던 두 나라의 관계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지는 것인가, 더 나빠지는 것인가? 더 좋아져야 되겠지요. 이번에 형님과 같이 간 사람은 지시너의 유병모 훈장님이셨습니다. 두 분은 이번 조약 체결 때 일본 측 변리대신 곁에서 재반사를 도와서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약 체결 후에 일본에 돌아왔지만 정한론을 주장하는 폭도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인승 형님은 무사히 도망을 쳤습니다만 유병모 선생님은 그만 폭도들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하다니, 그럼 죽었단 말인가? 네. 어이쿠, 나도 유병모 훈장님은 들어서 잘 알고 있네. 문물을 겸한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하던데. 이 소문을 차상환이 추풍에 돌아가 친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그만 상당수가 알게 되었고 동지의 청년들까지 알게 되었다. 한편 지신어에서는 유병모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이후 소문이 자자하였다. 어떤 사람은 정체불명의 두 사내를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부두에서 배를 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까지도 있어서 미스터리가 되고 있었다. 밤이 이슥할 무렵 추풍의 동지의 청년 한중이와 변용준 두 사람이 지신호의 양동진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이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자 양동진은 무엇인가 짚이는 것이 있어서 유병모 선생님에게서 동문 수학하던 윤철호, 최재영도 함께 듣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다. 양동진은 단호히 말하였다. 김인승은 응징하여야 합니다. 이는 조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스승의 원수를 잡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번 강화도 주기에 관한 외국 신문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완전히 일본의 일방적인 조약 체결이었습니다. 더구나 한포 사격을 하는 무력 시위 하에서 조선을 협박하며 체결된 것으로 모든 것이 조선에 불리하답니다. 그런 조약을 일본 편에서 적극 협력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을 끌어들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동진의 말이 끝나자 최재영이 금방 말을 받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징하여야 할까요? 그때 최재영은 자기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표트르 셰메뇨비치 선장과 함께 아프리카와 남부 유럽 해안을 항해하다가 중간에 집에 와서 잠시 머무르고 있던 때였다. 항상 유병모 훈장을 존경하고 있었고 동네 손이 선배 양동진을 형처럼 따르던 사이였다. 양동진이 말한다. 사람이 많으면 정체가 탄로날 수 있으니 나 혼자 가겠소. 아닙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최재영이 굳은 결심을 한 듯 힘주어 입술을 물고 말한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신어에서 나와 최재영 두 사람이 추포로 가서 한중희 동지 집에서 잠복 대기하고 변영준 동지 자네는 김인승의 동태를 용의주도하게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게. 이렇게 하여 한중희 집에서 이틀간 잠복해 있던 양동진, 최재영에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밤이 이슥한데 김인승이 술이 취해서 혼자 밑동네 가수댁에 농태기를 받으러 간다는 것이었다. 기회가 왔음을 알고 양동진은 보자기에 싼 육혈불을 꺼내 실탄 6발을 한 발 한 발 꼼꼼히 장전한다. 주풍의 두 청년은 얼굴을 알기 때문에 밖을 나오지 말고 방에서 종소리만 확인하라 하였다. 양동진과 최재영이 굳은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김인승은 한 손에는 꼬장떡이 든 광주리를 들고 한 손에는 농태기가 가득 찬 술병을 들고 다리를 휘청거리며 걸어오고 있다. 산모롱의 밭을 돌아 나오는 김인승의 앞을 두 사내가 가로막았다. 최재영이 묻는다. 당신이 김인승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추풍에서 훈장을 하신 김인승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매국노 너는 조국을 팔아먹고 내 스승을 죽게 한 천하의 못된 놈이다. 조선 민족의 이름으로 너를 응징하겠다. 두 번째 질문으로 재확인을 한 양동진은 품속에서 육혈불을 꺼내며 분노의 소리를 질렀다. 김인승은 순간적으로 뛰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꾸장떡과 농태기를 팽개치고 번개처럼 몸을 돌려 뛰었다.
그러나 10발도 가기 전에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김인승의 어깨에 총이 맞았다. 총을 맞고 계속 뛰는 김인승을 향해 양동지는 뒤쫓아가며 연거푸 2발을 쏘았다. 집에서 3발의 총성을 들은 한중이와 변용주는 거사가 성공했음을 알았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탕, 탕, 탕 3발의 총성이 들렸다. 확인 사살로 6발을 모두 김인승의 몸에 쏟아부은 것이었다.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김인승의 방에는 다케우지 부모가 해준 기모노 한 벌과 아직 신어보지도 못한 명주 비단실로 꼬아 만든 게다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안개구남 상하 끝. 우리의 근대사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꼽는다면 1876년 2월 조선과 일본이 맺은 강화도 조약일 것이다. 이 조약을 계기로 조선은 매우 빠른 속도로 기울어져 갔고 일본은 손쉽게 조선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예고도 없이 조선 앞바다에 군함을 끌고 온 일본 군대에 포격을 해 방어를 한 조선에 오히려 포를 쏘고 약탈을 하는 등의 일명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는 일본은 오히려 그 사건의 책임을 조선에 물어 통상을 요구한다. 조선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변명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끝내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것이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으로서는 최초의 해외 진출이었고 우리도 최초의 외국과의 협상이었다. 그러나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과 우리 민족은 사형을 구형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일본에는 스기모토라는 조선말에 능하고 조선의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는 통역관이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일본인이 아닌 바로 조선인이었다는 것이었다. 조선 이름 김인승. 강화도 조약의 결정적 역할을 한 그는 친일파 1호로 기록이 된다. 이 책은 작자가 동경대학 박사과정에서 최초로 김인승의 기록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수년간 파헤쳐 친일파 1호 김인승의 행적을 밝혀낸 소설이다. 구양근 역사소설 안개군함. 도쿄